세계적인 물가 폭등 현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곡물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마다 식량 자급자족 문제 해결이 새로운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자족률, 식량 안보 지수 순위가 주요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G20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한반도의 2.5배 정도 되는 나라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가장 높아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대형 사이즈 국가들보다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식재료가 프랑스 땅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최근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농경지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었던 쌀과 같은 작물도 90%대로 추락하면서 쌀마저도 일부는 수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빵과 면을 만드는 밀은 1%대에 불과하고 사료 등으로 쓰이는 콩은 2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지형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 식량 안보 지수가 일본보다 국토 면적이 큰 브라질이나 러시아보다 높은 상황으로 OECD 상위권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19세기 말 개척한 식민지인 홋카이도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개척된 홋카이도는 바둑판식의 유럽식 경작 방법을 도입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일본의 식량 자급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도 새로운 식량 자급 방법들이 제시되면서 식량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북한의 평야. 일본은 홋카이도라는 미지의 땅을 개척하면서 엄청난 농경지를 확보했습니다. 단순 농경지만 개발한 게 아니라 폭 200m의 수목림을 바둑판식으로 조성해서 산림자원을 함께 보호하면서 친환경적인 농경지 개발을 일궈내 일본 열도의 식량 자급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역시 홋카이도와 같은 미개척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대대적인 농업사업을 펼쳤으나 치수사업 실패와 산림자원을 모두 잘라내버리면서 홍수에 농경지가 쓸려 내려갈 뿐 아니라 농작물 생산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화학 비료 수입을 하지 못하면서 인분의 비료를 의지하는 비위생적인 농업 환경으로 인해 사실상 농경지가 쓸모없어져 버리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농경지의 사유화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사를 짓는 개개인이 농작물 수확량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북한 주민 대다수가 기아에 시달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 체계적인 농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백두산, 금강산, 개마고원과 같은 산악지대가 유명하지만 평야의 면적은 남한보다 더 넓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남한과 가까운 연백평야, 그리고 평양 주변의 평양평야, 재령평야, 그리고 안주-박천평야, 심지어는 좁은 동해안 일대에도 함흥 용천평야가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통일 이후에 홋카이도와 같은 모델로 산림자원을 함께 복원하며 대규모 기계식 농경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경제개발 계획 당시 농경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돼 있어서 손쉽게 기계식 농경지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방은 대부분의 농경지가 국유화돼 있기 때문에 기계식 대량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평야를 바둑판식으로 재고해 갈 뿐 아니라 홋카이도의 모델과 같이 폭 200m 규모의 인공조림 사업을 통해 산림자원 복원과 함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북한 지역은 훌륭한 선진국식 농업 모델이 적용되어 통일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서해바다 매립. 서해바다는 수심이 매우 낮은 바다입니다. 특히 경기만 일대는 수심이 10m에서 깊으면 20m 수준에 불과해서 손쉬운 간척 사업이 가능합니다. 서해바다 경기만을 매립하면 무려 룩셈부르크 국토 면적만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남평야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로서 이 사업을 통해서 밀, 쌀, 콩 등 다양한 수입 작물을 재배해서 심지어는 수출까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긴급히 식량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서해에 만들 수 있는 간척지들은 모두 국유지로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행해지는 기계식 대량 재배와 비행기를 이용한 비료 살포 등 대량 곡식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거대한 평야 중 한 곳이었던 경기평야와 김포평야 등지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농경지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한반도의 식량 안보 위기와 농산물 수입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심지어 쌀도 100%를 넘는 자급률에서 90%대로 추락한 상황인데요. 서해 바다의 농경지 확보가 이뤄진다면 한국은 엄청난 식량 강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서 추진된 새만금 개발 사업은 서해를 매립하여 대규모 농경지 개발에 나서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부터는 새만금이 소속된 각 지자체들은 농경지 개발보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GDP를 크게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해 바다를 간척하면 대부분이 국유화돼 있어 완벽한 농업 생산 기지를 개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 플로팅팜. 세계적인 선진 국가인 네덜란드는 지속적인 간척 사업을 통한 농경지 확보 등을 통해서 식량 안보 지수가 5위에 이르는 농업대국입니다. 최근 네덜란드는 플로팅팜, 즉 물 위에 떠있는 농경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있는 농업 생산 시설을 최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둥둥 떠있는 농경지 개발을 통해서 고수익 작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겨울 평균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제주해 협은 이러한 플로팅팜 시설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날씨가 따뜻한 지역 특성상 열대작물 개발이나 이모작을 통해서 사시사철 고수익 농경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면 아래를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인공산호시설로 개발한다면 남해안 일대의 수자원 역시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은 자체적인 태양광지별판을 설치가 가능하고 빗물과 바닷물의 습기를 이용해 재배가 가능해서 친환경적 전력 개발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고토수복.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한국이 통일을 하게 되면 만주지방, 즉 옛 고구려와 고조선, 발해의 영토였던 중국 동북 삼성 지방이 한국의 경제권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만주지방의 특징은 중국에서도 몇 천 되는 식량 안보 기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땅덩어리는 매우 커도 농경지로 쓸 수 있는 땅의 면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동북 삼성 만주지방은 주요한 평야지대이자 중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벅창지대입니다. 특히 사료로 쓸 수 있는 콩을 많이 재배해서 중국인들의 주식인 돼지고기를 사육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거대한 농경지가 있는 농업생산 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원래 만주지방은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비어있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땅이었고 산해관에서부터 만리장성을 경계로 중국 땅과 아닌 땅을 나눴습니다. 이 때문에 만리장성 북쪽, 산해관 북쪽 지방은 몽골이나 한국의 영토가 돼야 합당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몽골은 내몽골 통일을 통해 만리장성 북부지방을 원래의 영토대로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남북 통일 그리고 만주지방의 흡수를 통해 만주지방의 광활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물가 폭등과 세계 3위의 곡물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이후로부터 전 세계의 식량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의 위기가 감지되면서 해당 지역의 항로를 이용하는 한국의 식량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밀, 콩, 보리, 쌀 등 많은 농작물에 대해서 자급률 100%가 넘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